프랑스 미슐랭 최고 레스토랑을 포기하다니 정신이 나갔어. 파리의 최고급 레스토랑 수석 셰프였던 프랑스 여성이 한국에 이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난 이제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과연 그녀를 변화시킨 한국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소피 르블랑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 가로수길에서 한식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쓰리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로 일하다가 지금은 한국인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프랑스의 화려한 미식 문화를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파리 16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미식의 세계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게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닌 예술이었죠. 할머니는 파리에서 손꼽히는 제과점 르프티 푸케의 오너 파티시에였고 어머니는 르 피가로 신문의 유명 푸드 칼럼니스트셨어요.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요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7살, 다른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 저는 이미 진로를 확실히 정해두었어요.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 르 꼬르동 블레에 입학하여 클래식 프렌치 퀴진을 배우기 시작했죠. 3년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도전은 그 후부터였으니까요. 프랑스의 요리계는 여성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무슨 셰프냐, 여자는 체력이 약해서 못 버틴다 같은 말들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편견에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한 의지로 매일 19시간씩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서서 일하면서 손목과 발목이 퉁퉁 부어도 참았어요. 처음에는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투르 다르장의 인턴 셰프로 시작했습니다. 식재료 다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초적인 일을 배웠죠. 남들은 힘들다고 피하는 일도 자청해서 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15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프랑스의 모든 유명 레스토랑을 거쳤어요. 파리의 기사부아, 리옹의 폴 보키즈, 보르도의 라그랑 메종까지 프랑스 전역을 돌며 각 지방의 특색 있는 요리법을 배웠죠. 그리고 마침내 35살의 나이에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메종 도르의 수석 셰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꿈꾸던 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어요. 매일 같은 레시피, 같은 플레이팅,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문화, 프랑스 요리의 정형화된 틀에 갇혀 있다는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어요. 메종 도르의 손님들은 대부분 상류층이었어요. 그들은 값비싼 식재료와 화려한 플레이팅만을 원했죠. 트러플이 듬뿍 들어간 파스타, 푸아그라를 얹은 스테이크,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본질적인 맛의 깊이는 부족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하면 전통을 해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저는 점점 창의성을 잃어갔습니다. 수석 셰프로서 연봉은 연간 15만 유로를 넘었고 미디어의 주목도 받았어요. 푸드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고 TV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창의성을 잃어가는 요리사의 슬픔이 있었어요. 매일 밤 깊어가는 허전함을 와인으로 달래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레스토랑 직원 채용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만난 한 한국인 요리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우리 레스토랑에 새로운 요리사가 들어온 건 작년 봄이었어요. 이력서를 보니 한국계 프랑스인 민중김이었죠. 프랑스 국적이지만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는 프랑스와 한국의 이중 문화를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유명 요리 학교를 나왔고 실력도 출중했기에 채용을 결정했죠. 하지만 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신입 요리사라고만 생각했어요. 다른 셰프들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점심시간마다 그가 꺼내는 도시락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든 검은 밥과 다양한 반찬들, 특히 그의 도시락에서 풍기는 독특한 향기는 제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 향이 뭐죠, 민준 씨?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물어보고 말았어요. 아, 이건 김치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죠. 직접 담가서 가져왔어요. 발효 음식이요? 치즈나 와인처럼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처음 맛본 김치의 맛은 충격적이었어요. 알싸한 매운맛, 상큼한 신맛,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감칠맛.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어떤 발효, 식품과 다른 차원의 맛이었죠. 특히 발효가 진행될수록 더 깊어지는 맛은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매력적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김치는
한국 발효 음식의 시작일 뿐이에요. 된장, 고추장, 간장 한국은 발효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민주는 날마다 다른 종류의 한국 발효 음식을 가져왔고, 저는 그의 도시락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죠. 된장찌개, 고추장 불고기, 청국장, 하나같이 신세계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장독대 문화였어요. 민준이 보여준 한국의 전통 장독대 사진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과학적인 발효 시스템이라니, 항아리의 기울기, 햇빛의 각도, 통풍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시스템이었어요. 프랑스의 와인 저장고도 대단하지만 이건 더 놀라워요.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방식이 정말 과학적이네요. 맞아요. 한국인들은 오랜 시간 자연 발효의 비밀을 연구해왔어요. 특히 장독대는 자연의 미생물을 활용한 최고의 발효 시스템이죠. 민주는 제게 한국의 발효 문화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된장과 간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발효 과정에서 어떤 미생물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발효 식품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되는지를 그의 설명은 마치 과학 수업 같았어요. 한국의 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음식의 기본이자 약이죠. 된장에는 항암 물질이 있고 간장은 천연 항산화제예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장 건강에도 좋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프랑스 요리는 맛과 예술성을 추구하지만 한국의 발효 음식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말이죠. 프랑스 요리도 발효 식품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진 않아요. 와인이나 치즈는 그저 맛을 위한 거죠. 하지만 한국의 발효 문화는 이건 정말 대단해요. 점점 더 한국의 발효 문화에 매료되어 갔어요. 주말이면 민준과 함께 파리의 한인 마트를 찾아다녔고 그가 알려주는 대로 직접 김치도 담가보았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발효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신비로웠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셰프님의 첫 김치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정말요? 다음엔 더 잘 만들어 볼게요. 그나저나 민준씨, 이제 그만 셰프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냥 소피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편하게 부를 만큼 가까워져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발효 음식을 만나는 일은 제게 큰 즐거움이 되었고 프랑스 요리의 한계를 느끼던 제 요리 인생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답니다. 소피 씨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셨네요. 배추 절이는 건 과학이에요. 소금의 양과 절이는 시간이 정확해야 해요. 와인 만들 때도 이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두 번째 도전에서는 양념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매워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는 배추를 너무 오래 절여서 물컹물컹해졌고요.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민준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발효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각 재료의 상태, 온도, 습도 모든 게 중요하죠? 마치 와인 만들 때처럼요? 맞아요. 포도의 상태, 날씨, 온도가 모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매번 맛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서야 겨우 먹을 만한 김치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때 민준이 제안을 했죠. 이제 고추장은 어떠세요? 한국의 발효 음식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인 음식이에요. 고추장 만들기는 더 큰 도전이었어요. 찹쌀과 메주가루의 비율부터 발효 온도와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교한 과학이었죠.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점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생물들의 활동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치즈나 와인을 만들 때 미생물을 다루지만 한국의 발효 음식은 더 다양한 미생물이 관여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보세요. 이 하얀 곰팡이들이 메주를 숙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된장이 되죠. 곰팡이로 음식을 만든다니 치즈처럼요. 하지만 이건 더 복잡해 보여요. 네,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은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순차적으로 작용해요. 마치 교향곡처럼요. 레스토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민준의 도시락 향기에 이끌려 다른 셰프들도 하나둘 한국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수석 파티시에도 이제는 김치 볶음밥의 열렬한 팬이 되었답니다. 소피, 이거 정말 대단해요. 발효식품의 감칠맛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먹고 싶어요. 주방에서는 자연스럽게 실험도 시작되었어요. 김치를 프랑스 요리에 접목해보기도 하고 된장으로 소스를 만들어보기도 했죠. 물론 실패도 많았어요. 김치 크로켓은 너무 작고 된장 소스는 와인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한국의 발효 음식이 가진 깊은 맛의 비밀을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불과 기술로 맛을 내지만 한국의 발효 음식은 시간과 자연이 맛을 만들어요. 그래서 더 깊은 맛이 나는 거군요. 네. 장독대에서 1년을 기다린 된장 한 숟갈이 때론 최고의 와인보다 더 깊은 맛을 내요. 민주는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 음식 보관법에 대해서도 들려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땅속에 항아리를 묻어 김치를 보관했다는 이야기였죠. 예전에는 겨울철에 땅을 파서 항아리를 묻었어요. 땅속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마치 와인 셀러처럼요. 프랑스에서도 와인을 보관할 때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중요해서 지하 저장고를 많이 사용하죠?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의 지혜를 활용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민주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현대 가전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김치 냉장고라는 제품이었죠. 이건 김치만을 위한 특별한 냉장고예요.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 있죠. 와, 마치 와인 셀러처럼 온도 조절이 가능한가요? 그 이상이에요. 김치의 종류, 숙성 단계에 따라 최적의 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주죠.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한 와인 셀러를 사용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발효식품을 위한 첨단 가품을 개발했다는 게 놀라웠죠. 한국의 가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특히 이런 김치 냉장고는 한국의 식문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대표적인 예죠.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다니 정말 신기해요. 민준의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를 직접 살펴보니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었어요. 각 칸마다 다른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 심지어 숙성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프랑스의 와인 셀러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었죠. 민준과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도 가까워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음식을 핑계로 제가 민준과 좀 더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당시에는 퇴근 후에 함께 한식당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프랑스에도 한식당이 꽤 있었지만 제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민준과 함께라면 어떤 음식점이든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답니다. 프랑스 요리는 기본적으로 동물성 지방을 많이 써요. 버터, 크림. 하지만 한식은 달라요. 식물성 발효식품으로 감칠맛을 내죠.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프랑스 요리의 기본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된장찌개는 제게 완전한 충격이었어요. 수프 요리의 대가라고 자부했던 제가 된장찌개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죠. 간단한 재료들로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이 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발효된 된장에 있었습니다. 된장 하나로 이런 깊은 맛이 난다니 믿을 수 없어요. 프랑스 수프는 최소 10가지 이상의 재료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한국의 발효 음식은 시간이 만드는 맛이에요. 장독대에서 1년 이상 숙성된 된장 한 스푼이면 충분하죠. 민주는 퇴근 후에도 저를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전통 한정식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한국 음식의 스펙트럼은 정말 넓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음식의 발효, 식품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김치는 기본이고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발효 식품들이 한식의 기본 맛을 만들어요. 여기에 마늘, 생강, 파 같은 양념이 더해지죠. 그래서 한국 음식은 이렇게 건강에도 좋은 거군요. 맞아요. 발효 식품은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영양소를 만들어내거든요. 한 번은 민준이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레스토랑을 열어보지 않겠냐는 거였죠. 프랑스 요리의 기법과 한국의 발효, 음식을 접목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보자고 했어요. 당신의 요리 실력과 한국의 발효 문화가 만나면 분명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미슐랭 3스타 셰프 자리를 버리고 낯선 나라로 간다는 건 소피, 당신이 요즘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미 정상에 올랐지만 그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걸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민준의 말은 정확했어요. 미슐랭 3스타 셰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저는 매일 밤 허전함에 시달렸으니까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 비밀리에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접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죠. 된장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 김치 라따뚜이, 청국장 리조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렸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된장의 감칠맛이 소고기의 풍미를 더욱 살려주네요. 한국의 발효식품은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려요. 이게 바로 발효의 마법이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식의 영양학적 균형이었어요. 프랑스 요리가 버터와 크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식은 자연스러운 발효 과정을 통해 감칠맛을 내면서도 건강까지 고려했거든요. 한식은 오방색을 고려해요. 빨강, 노랑, 초록, 하얀 이 5가지 색이 골고루 들어가야 제대로 된 한 끼예요. 마치 영양소의 균형을 색으로 표현한 것 같네요. 맞아요. 한식은 보기에도 좋지만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한국 음식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프랑스 요리에 대한 제 생각도 변했어요. 화려한 플레이팅과 값비싼 재료만으로는 진정한 맛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발효라는 자연의 과정이 만들어내는 깊은 맛을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요리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한식의 발효 문화와 접목하면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행을 제안한 거예요. 소피, 당신은 이미 프랑스에서 모든 걸 이뤘잖아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때예요. 민준의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어요. 그동안 미슐랭의 별을 쫓으며 잊고 있었던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음식은 단순한 맛의 예술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함께 담아내는 종합 예술이라는 걸 한식을 통해 배웠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식의 영양학적 균형이었어요. 프랑스 요리가 버터와 크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식은 자연스러운 발효 과정을 통해 감칠맛을 내면서도 건강까지 고려했거든요. 민주는 어느 날 저를 한국의 전통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프랑스의 마르쉐와는 완전히 다른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할머니 장이라고 불리는 구역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40년 동안 된장만 담그셨대요. 저기 할머니는 고추장 명인이시고요. 정말요? 프랑스의 와인 명인처럼 장 명인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각 가정마다 비법이 다르고 맛도 조금씩 달라요. 특히 된장은 몇 년 묵은 건지에 따라 깊이가 달라지죠.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장 담그기 비법은 마치 비밀스러운 마법 레시피 같았어요. 소금의 양과 절이는 시간, 발효 온도, 심지어 항아리를 어떤 방향으로 두는지까지 모든 것이 과학이면서도 예술이었죠. 이건 3년 묵은 된장이에요. 한번 맛보세요. 와, 이건 마치 숙성된 블루치즈 같은 깊이가 있네요. 맞아요. 발효가 진행될수록 감칠맛이 깊어지죠. 시장 구경을 마치고 민준의 어머니 댁에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진짜 한국의 집밥을 경험했죠. 밥을 중심으로 된장찌개, 다양한 나물, 생선구이가 차려진 식탁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상 차림이에요. 모든 음식이 조화를 이루죠.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많은 반찬들이 각자의 맛을 가지면서도 조화를 이루다니.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된장찌개였어요. 민준의 어머니는 3년 묵은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셨는데 그 맛은 제가 알던 어떤 수프보다도 깊었죠. 비결이 뭐예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비결은 시간이에요. 좋은 재료로 정성껏 담근 장을 오래 기다린 거죠. 마치 와인처럼요. 하지만 이건 더 특별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첫 번째 도전한 김치찌개는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고 불고기는 고기가 질겨졌어요. 양념의 배합이 중요해요. 특히 간장, 된장 같은 발효 양념은 소금과 달라요. 프랑스 요리처럼 정확한 레시피가 없다는 게 어려워요. 한식은 손맛이에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점점 한식의 기본을 익혀가면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식의 기본 맛을 이루는 간장, 된장, 고추장은 모두 발효 식품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특별했어요. 프랑스 요리는 버터, 크림, 올리브유로 기본 맛을 내지만 한식은 발효 식품으로 기본 맛을 만드는군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아요. 발효 과정에서 몸에 좋은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생성되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을 내는 법도 알게 되었고 김치찌개의 적당한 간도 맞출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미각이었어요. 이상해요, 민준. 요즘 프랑스 요리가 좀 심심하게 느껴져요. 그래요? 한식의 깊은 맛에 익숙해져서 그럴 거예요. 네. 특히 발효식품의 감칠맛을 알고 나니 다른 음식이 단순하게 느껴져요. 이런 변화는 제 요리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스테이크 소스에 간장을 넣어보기도 하고 샐러드 드레싱에 된장을 활용해보기도 했죠.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점점 재미있는 조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소스 정말 특별해요. 비결이 뭐예요? 3년 묵은 된장이에요. 프랑스 머스타드 대신 사용해봤죠.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깊이가 다르네요. 민준의 어머니도 제 실험을 응원해주셨어요. 주말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가르쳐주시면서 한식과 프랑스 요리의 조화로운 결합을 함께 고민해주셨죠. 요리는 국경이 없어요. 소피, 중요한 건 맛이죠. 네, 이제 저도 그걸 알겠어요. 한식의 발효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레스토랑을 열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한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있었답니다. 그만큼 민준의 매력에도 빠져 있었죠. 결국 저는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죠. 동료 셰프들은 제가 미쳤다며 말렸고 요리 관련 편집자들이나 미디어에서는 미슐랭 3스타 유망, 셰프의 충격적인 사태라는 제목으로 암묵적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었죠. 특히 부모님의 반응이 가장 거셌답니다. 프랑스 요리계의 정상에 올랐는데 왜 하필 한국이냐며 한국 음식은 프랑스 요리에 비하면 너무 소박하다며 못마땅해 하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엄마, 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비싼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최고의 요리일까요? 한국의 발효 음식을 알게 된 후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피, 내가 그토록 꿈꾸던 미슐랭 3스타잖아.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프랑스 요리의 기술과 한국의 발효,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랐죠. 하지만 민준의 도움으로 하나씩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한국의 식재료 시장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답니다. 이게 모두 메주예요. 겨울에 콩을 삶아서 만든 다음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발효시키죠.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장이 있다니 놀라워요. 각각의 맛이 다 다르네요. 장마다 숙성 기간과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맛이 나는 거죠. 1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저희만의 레스토랑을 열 수 있었어요. 메종드 발효라는 이름으로 서울 가로수길의 문을 열었죠. 프랑스 요리의 기술력과 한국의 발효 문화를 접목한 퓨전 레스토랑이에요.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는 된장 마리네이드 안심 스테이크예요. 1년 이상 숙성된 된장으로 마리네이드한 최상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죠. 여기에 김치 퓨레와 청국장 리덕션 소스를 곁들였어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한 굽기 기술과 한국 발효, 품의 감칠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프랑스 요리인 듯 하면서도 전혀 다른 스테이크의 풍미가 된장의 깊은 맛과 어우러져서 정말 특별해요.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셨죠. 특히 기뻤던 건 파리의 미식가들이 일부러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온다는 거였어요. 개업 6개월 만에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에서 스타를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은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과 한국 발효 음식의 깊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평가해 주셨죠. 이건 단순한 퓨전 요리가 아닌 새로운 요리의 시작이라고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거였어요.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죠. 틀에 박힌 레시피가 아닌 매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장독대에서 숙성되어가는 된장을 보며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는 일은 정말 큰 즐거움이랍니다. 소피, 당신이 한국에 와서 이런 성공을 거둘 줄 알았어요? 이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민준. 당신이 한국의 발효 문화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당신이 편견 없이 한국 음식의 가치를 알아봐 준 거죠. 이제는 파리의 지인들에게 제가 한국의 발효 음식을 자랑하고 있네요. 장독대에서 1년 이상 숙성된 간장 한 방울이 최고급 와인보다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프랑스의 미식가들이 한국의 발효 음식에 매료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까지 해요. 특히 한국의 장독대 문화야말로 진정한 미식, 문화의 정수라고 말하는 프랑스 미식 평론가들을 볼 때면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앞으로의 꿈이요? 한국의 발효 문화를 세계에 더 널리 알리는 거예요. 프랑스가 와인으로 세계를 매료시켰다면 이제는 한국이 발효 음식으로 세계를 매료시킬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의 작은 다리가 되고 싶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할게요. 저와 민주는 이제 부부가 되었어요. 레스토랑도 함께 운영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도 함께 하고 있죠. 프랑스 요리의 기술과 한국의 발효 문화가 만나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깊어져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전통 발효 문화가 현대 과학기술과 만나 더욱 진화하고 있듯이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아직 세계에 더 알려지지 않은 보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특별한 문화나 전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